안녕하세요. 전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퍼 전략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떤 진지한 회의나 이런 협상 비슷한 분위기의 대화에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세부 전술적인 전략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퍼 전략. 우리말로 이렇게 뭔가 제안한다 그런 얘기죠. 오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 협상이다, 또 연봉 협상이다 그러면 나는 5천만 원 받겠습니다. 5천만 원을 제안합니다 할 때 그 5천만 원 제안하는 걸 오퍼라 그럽니다. 결국 제안에서 서로가 이제 맞춰가면서 합의를 하고 최종 타결을 보는 그 제안, 처음 제안할 때 그 오퍼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퍼를 할 때 나는 내 요구 조건을 내걸 때는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처음 협상에서 상대방과 테이블에서 만났을 때 대체로 제안을 하죠. 제 요구 조건은 얼마입니다. 제 요구 조건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거기에 저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갖고 이제 대응해오는 협상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방도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그럴 때 서로 간에 뭔가 요구를 제시할 때 처음에 만나서 협상 테이블을 처음 제안할 때 그때를 오프닝 오퍼라고 합니다. 오퍼에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이후에 처음 오퍼를 내걸고 그게 서로 안 맞으면 결국 이제 협상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안 맞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 번째 제안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렇게 가격 흥정할 때 시장 같은데 저는 이거 5천 원 이상은 안 삽니다. 5천 원 해주세요. 5천 원 걸 때 오프닝 오퍼인데 그게 결국 안 되잖아요. 주인은 8천 원 달라는데 8천 원엔 팔겠다. 그리고 서로 이제 가격 중간점을 향해서 중간에 또 제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듣고 보니까 물건 가격이 좀 딴 데보다는 너무 제가 싸게 불렀나 보죠. 그러면 6천 원에 할게요. 근데 두 번째 오퍼를 내잖아요. 두 번째 요구할 때. 그때를 이제 improved offer.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오프닝 이후에 내거는 나의 제안. 이걸로 improved offer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첫 제안보다는 타결 안 됐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한 조금씩 양보하는 오퍼들이 되겠죠. 점차. 근데 최종 배수의 전을 치고 이렇게 더 이상 나는 여지가 없다는데 최종 내가 가격이나 연봉이나 이런 걸 던질 때 제안. 그거를 파이널 오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 협상이 끝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파이널이었구나. 네. 그때 우리는 그걸 파이널 오퍼. 어쨌든 오프닝 오퍼 이후에 계속 제시되는 서로 간에 제시되는 요구 조건 이런 거를 이제 improved offer 또는 파이널 오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오프닝 오퍼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떤 전략으로 이걸 금액을 던질까 아니면 요구사항을 제시할까 여기에 대한 제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던지는 이니셜 오퍼는 우선 내가 먼저 던질까 아니면 상대방이 던지게 내가 기다릴까 이런 이슈가 되겠죠. 여러분이 새로 이직을 할 때 들어갈 때 입사하고자 이제 면접 인사팀장하고 만약에 면접을 한다 그러면 인사팀장이 먼저 보통 물어보잖아요. 희망 연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되죠? 제가 받고자 하는 연봉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귀사의 내부 조건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 인사팀장이 먼저 제시해 오게끔 나한테 던져라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이 있겠죠.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앙코링 이펙트라고 우리말로 닷이죠. 앙커가 앵커 단내림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봉 그때 얘기했죠. 연봉 사례 생각나시나요 좀? 네, 앙코링 이펙트를 할 때 제가 상황이 동일하다면 대체로 여러분이 먼저 제시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자, 여기 들어갈 두 글자는 뭘까요? 뭐뭐에 따라 다르다. 물론 먼저 내는 게 일단 좋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상, 황,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정말 최종 답이죠.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이 먼저 제시하는 순서는 여러분이 먼저 제시하는 게 좋다. 앵커링 이펙트라는 걸 얘기했죠.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무엇이 없을 때는 먼저 제시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먼저 제시하지 말라. 그 예외사항 말고는 먼저 제시하는 게 좋다. 왜? 왜 먼저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면 상대방이 정한 그 기준에 내가 묶여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7천만 원, 우리 내규상으로는 귀하에게 드릴 수 있는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차장급.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좋든 싫든 7천만 원을 넘어선 생각도 갖고 있는데 7천만 원 선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7천만 원 선의 틀에 묶여서 나는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상대방이 제시한 그 선에서 출발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먼저 던지고 상대방을 그 선에서 이제 끌어들여서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던진다. 내가 먼저 던져서 그 틀에서 시작한다를 제가 단내림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가 일정한 항구에서 이제 좀 정박을 하고 싶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닻을 내린다. 그건 바닥에다가 이런 갈고리 모양을 딱 꽂고 배가 그 밧줄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밧줄의 길이를 벗어나서 다시 바다 저속으로 갈 수는 없게 그 바닥 입구에서만 이제 움직이게끔 묶어두는 장치, 묶어두는 효과. 그 얘기는 밧줄의 길이만큼밖에 나는 운신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묶어놓는 이 단내림을 하면 상대방 제시한 밧줄의 길이 속에서 나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단내림을 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그 밧줄의 길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러니까 내 밧줄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밧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단내림 효과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 선제 제한을 하라. 그런 취지로 앵커링 이펙트를 협상의 용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제시된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심리적 경향이다.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 같아요. 자, 여러분이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어떤 전자제품을 사는데 70만 원짜리 정가가 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내심 그냥 50만 원을 제안을 한 거죠. 이니셜 오파, 오프닝 오파로 그 주인한테 가서 그 50만 원에 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선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장이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사더라도 웃으면서 예 그러시죠. 그리고 50만 원에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됐는데 협상의 결과물은 좋은데 어때요? 인간관계상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좀 찜찜하지요. 저분이 선뜻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분 마음속에는 이 금액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40만 원대까지도 내가 내려가는 걸 감안하고 40만 원 불러도 합의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높은 걸 불러나? 괜히 선빵을 날렸네?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앵커링 이펙트의 약점이에요. 결국 앵커링 이펙트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얘기했죠? 앵커링 이펙트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보.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에 대한 정보. 지금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얼마나 긴급한 건지.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그 자리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대방은 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것이다. 내가 좀 세게 불러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정보를 만약에 그 회사에 내 후배가 재직자로 있다 그러면 내가 정보를 알면 앵커링 이펙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그냥 넘겨버리면 선제권을 상대방 앵커링 이펙트로 그냥 던져버리면 나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앵커링 이펙트를 써라. 도저히 앵커링 이펙트 쓸 정보가 없다 그러면 괜히 미리 이렇게 전자상가 가서 50만 원 중고 없이 주인 좋은 일 할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네. 정보, 상황. 네. 자, 첫 오퍼는 높게 부를까 아니면 겸손하게 현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현실적인 그런 금액으로 부를까? 이렇게 할 때는 답은 협상에서 답은 높게 부르라. 처음 이니셜 오퍼는 높게 부르라. 물론 너무 붕 뜨게 높게 부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은 벗어나지 말고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aim high라는 협상 용어입니다. 이 aim high를 쓰는 분들은 협상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내공을 판단하는 저 사람 협상에 대한 좀 경험이 있고 이론적으로 좀 뭔가 갖고 있다. 그럴 때는 aim high를 쓰는 사람 또는 저번에 얘기한 베트나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 creative option 뭐 이런 거 쓰는 사람은 협상, 이런 강의나 협상을 배웠거나 협상 실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처음은 높게 가정하는 전략. 첫 오프닝 오퍼입니다. 자, 미시간 대학에서 첫 오파를 차별화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대체로 합의되는 가격, 최종 합의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700 이상으로 에임 하이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부른 사람들은 결국 625 근접한 금액에 합의하지만 700 이하로 처음 오파를 낸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625보다는 낮은 425에 합의를 하더라. 이런 실험 결과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첫 오파 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고점을 불러는 게 원칙이다. aim high. aim low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aim high. 자, 단점도 있어요. aim high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선 장점을 볼까요? 장점은 상대방의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같은 값이면 700을 부르는 사람은 700을 불렀을 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500을 불렀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팔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물건을 700으로 부른 걸 들었을 때랑 500이라는 금액으로 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사려고 하는 상대방의 물건을 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저 물건은 뭔지 모르지만 700 정도 부르는 경우는 가치가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되지만 상대적으로 500 정도로 불렀다. 그 물건 가치를. 그러면 저 사람도 500에 생각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700까지 가지는 않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만든다는 거죠. 마케팅에서는 가격이라는 거, 가격이 주는 효과가 뭐냐면 그 물건의 품질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가격을 활용합니다. 명품에다 높은 가격을 붙였을 때 사람들은 사는 이유는 왠지 그 물건 품질 자체가 더 높아 보이게끔 만들기 때문에 명품은 비싸게 불릴수록 더 살려고 하는 욕망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에 배어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세게 부르면 세게 부를수록 상대방은 그 조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높게, 자기도 모르게 높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깎아주게 되면, 이왕이면 높게 불러서 많이 깎아주면 어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마움과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이해되시죠? 그죠? 이왕이면 높게 불러서 많이 깎아주는 거랑 낮게 불러서 약간은 깎아주는 거랑 합의점은 나중에 종착역은 같은 금액일지라도 상대방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협상의 결과물은 협상 숫자 체결된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역시 나와 대화가 잘 될 것이다. 자, 에임 하이에 대해서 약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에임 하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은 예외적으로 좀 고려하면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에임 하이를 불렀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 보니까
야,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건 윈윈 뭐 그런 협상이 아니구나.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협상 게임 자체를.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한 인간관계를 훼손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 사람 깎일 걸 생각하고 굉장히 높게 쳐서 나한테 불러갖고 오는 모양인갑다. 그럼 나도 왕창 양보를 받아내야겠다. 왕창 깎아내야겠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키게 만드는 그런 약점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에임 하이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된다. 잘못하면 협상 결렬의 어떤 확률을 높이면서 시도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에 따라 장점과 약점을 가만히 판단해보고 장점이 더 크다. 이런 경우는 좀 적다 싶으면 에임 하이를 과감하게 사용하시라.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생각하기 쉽다. 이런 생각이 쉽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임 하이를 하는데 이런 걸 붙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이런 인식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R&D.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걸 충분히 준비해오라는 얘기예요. 준비해서 내가 지금 에임 하이라고 당신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기준, 스탠다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요구 사항과 직접 연결해서 어떤 협회 자료 아니면 뭐 노사 간의 임금 협상할 때 동종업계 경쟁사의 임금 수준 이런 거는 스탠다드죠.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에임 하이를 부를 때 같이 상대방에게 제시를 해라. 그러면 상대방은 최대한 이런 거는 좀 감소를 시키면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처음 에임 하이 가격에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R&D 저번에 배웠더니 레셔널레 앤 데이터입니다. 어떤 데이터나 자료 중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나에게 유리한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내가 구할 수 없다면 함께 제시할 수 없다면 에임 하이를 너무 높게 제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협상 결렬될 가능성을 처음 오파 때부터 높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공짜 양보를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협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협상 테이블 처음 앉을 때부터 필요하대. 그럼 내가 쉽게 버릴 만한 나한테 그렇게 안 중요한 거는 과감하게 상대방에게 양보해주면서 협상을 시작하면 분위기도 좋고 나중에 타결될 가능성으로 갈 거 아니야? 공짜 양보 하자. 어때요? 이런 인식? O예요, X예요? O는 아니에요. X예요, X.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난 차시에서 스트링 이펙트, 줄을 표현하는 스트링 이펙트라는 협상 전략을 말씀드릴 때가 있었어요. 스트링, 줄이죠. 양쪽의 고리를 줄로 이어서 그래서 한쪽 고리를 상대방이 만약에 나에게 양보를 요구해 온다면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나도 맞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나의 고리도 제시해라. 그래서 공짜로 양보를 해주지 마라. 왜? 공짜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사례로 말씀드릴까요? 북극해 같은데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그 맥주 캔을 이제 시장을 이 툰트라 지역 원주민 대상으로 팔려고 세일즈를 해서 원주민 상대로 막 이렇게 같이 거기서 살면서 원주민 대상으로 세일즈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제 사슴고기를 사냥하고 사슴을 이제 태워갖고 개를 통해 썰매를 끌고 원주민 그 집단 속으로 가는 과정에서 뒤에 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는 거죠. 늑대 한 마리 막 다가오니까. 근데
생각한 방책이 뭐냐면 사슴 고기의 일부를 늑대에게 던질 수밖에 없겠다. 계속 쫓아오니까. 그러면 먹는 동안 내가 달아날 수도 있고 우리 그 개가 지금 썰매를 끌고 있는데 우리 무게도 좀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덩이를 떼어서 그 쫓아오는 늑대한테 던져줬는데 늑대들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좀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두 마리가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마리에게 더 사슴고기 일부를 더 떼어줘서 던졌어요.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벌려서.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네 마리가, 다섯 마리가 계속 쫓아오면서 결국 사슴고기를, 잡은 고기를 다 늑대들에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이 원주민들에게 얘기하니까 원주민들이 어때요? 원주민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썰매를 끌고 가도 뒤에서 늑대가 쫓아온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냐면 이 사람 원주민들이 세일즈하러 온 유럽 세일즈맨들을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늑대들을 그렇게 단련을 시켰다. 너희들이 원래 늑대들은 사람이 눈썰매 끌고 가면 쫓아오는 그런 어느 정도는 다가오지만 쫓아오는 그 동물들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개들을 하여금 쫓아오면 뭔가 고기를 던져준다는 인식, 파블로브의 뭐 조건반사, 뭐 그런 습관을 길들여가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다. 너희는 나쁜 놈들에게 쫓아낸 그런 사례. 그 사례에서 교훈이 뭐냐? 양보라는 교훈이에요. 양보를 하게 되면 양보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기는 아까 늑대였지만 양보를 받은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갖느냐 아니면 다음번에도 더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느냐. 후자란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란 얘기. 이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가 없는 양보를 주지 말고 양보를 한다면 가치를 주면서 양보를 해라. 상대방을 설득을 하면서. 왜?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더 양보를 하려고 무리하게 부탁을 또 양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양보를 해주는 건 일방적인 양보를 해주는 건 원칙은 아니지만 양보를 해준다면 가치를 느끼게끔 해라. 얘가 확실하네요. 뭐 아이용 물건을 그냥 깎아드릴게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랑 아유 지금 같이 오신 그 자제분이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예쁘니까 특별히 깎아드릴게요. 전자와 후자를 이렇게 생각할 때 후자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와 관계없이 그냥 깎아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돼? 이 아이의 어머니는 다음번에 더 양보를 요구하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깎아드리는데 귀하의 아이 자제가 예쁘니까 제가 깎아드립니다라고 이 가치 있게 양보를 해주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대가가 이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깎아주는구나. 다음번에 무작정 나도 깎아달라고 했다. 이런 생각을 제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깎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이가 예쁘니까 깎아준다는 거예요. 예쁘니까 깎아주는데 더 깎아달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자, 이렇게 양보를 하되 나도 양보해라. 스트링 이펙트. 아니면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양보를 해라. 무작정 양보해줬다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할 때 자, 100만 원의 물건을 양보할 때도 나름 요령이 있다는 거죠. 100만 원을 결국 94만 원을 깎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만 원으로 깎아주는 금액을 시작해서 3만 원으로 깎아주는 경우랑 이걸 이제 피라미드 양보라고 해요. 처음에는 면적이 적죠. 위에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데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반대로는 깔때기, 역삼각형. 처음에는 망창 깎아주고 점차 줄여주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똑같이 94만 원으로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바람직하겠어요? 양보의 원칙상 깔때기 양보를 하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어차피 피라미드 양보하면 다음에는 더 크게 양보해 주겠네? 라는 인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판기 양보, 이거는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단계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내가 이제 깎아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동일하게 깎아주면 상대방도 역시 2만 원이면 그 다음 또 2만 원 또 깎아주겠지. 인풋 아웃풋이 동일하니까. 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 양보도 에임 하이와 비슷해요. 처음에 통 큰 양보를 해라. 그 다음에
어차피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라면 처음에 통큰 양보에서 작은 점강법으로 줄여가면서 금액 차이를, 그 양보 금액 차이를 줄여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은 저 사람이 보니까 더는 안 깎아주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걸 자기가 감지를 하게 돼요. 쉽게 타결을 하게끔, 끝맺게끔 하는 거는 통큰 양보에서 작은 양보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실전 협상의 팁은 일정 금액의 양보가 어쩔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기 상황처럼 내가 총 깎아줄, 내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94만 원을 딱 생각했으면 차이 6만 원을 결국 깎아줄 때 에임하이로 100만 원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얼마 세 번으로 쪼갠다라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쪼갤 때 앞에다가 더 큰 금액의 양보액을 설정해서 줄여가라. 그게 원칙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실생활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제안을 할 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처음 제안할 때는 에임 하이로 높게 불러라 하는 게 정설이고, 만약에 정보가 없다면 그 예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 에임 하이로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R&D, 내가 나의 요구 조건 에임 하이의 오퍼를 지지해주는 어떤 데이터,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붙여가면서 에임 하이를 불러라.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나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타당성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 양보를 할 때는 공짜 양보는 하지 마라. 구태여 양보를 한다면 나도 양보를 불러라. 상대방에게. 스트링 이펙트 또는 여기서 말한 내가 양보를 해주는데 왜 양보를 해주는지 그 앞단에 근거를, 가치 있는 양보를 해주는 근거를 제시해주면서 양보를 해라. 안 그러면 어떻다? 이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고 다음번에도 더 나에게 양보를 요구해올게 만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전략. 깔때기 양보할 때는 처음에 AMI처럼 처음에 높은 금액으로 양보해주면서 줄여가는 전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